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레 친구를 사귀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친구가 올바른 사람이면 나 또한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기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지요. 좋은 친구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긴 힘들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성이 바르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하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면을 가꾸고 노력해야겠지요. 오늘 문을 열 첫 번째 이야기는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며 인성이 훌륭한 두 친구가 뜻밖의 복을 받은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속의 두 친구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친구로 있다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은 두 친구. 옛날 길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버지 제삿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더래요. 하지만 쌀독이 텅텅 비어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길서방은 며칠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지요. 하는 수 없군. 내일은 배서방한테 돈 좀 꿔달라고 해야겠어. 배서방은 길서방의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길서방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한달음에 친구 집에 다다랐어요. 배서방, 자네 있는가? 배서방이 방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자네가 웬일인가? 어서 들어오게나. 그게 말이지,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 왔다네. 부탁? 우리 사이에 뭐 어려울 게 있다고?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사실 아버지 제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제사 지낼 돈이 있어야 말이지.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오고 말았네. 이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부모가 내 부모이고 내 부모가 자네 부모 아닌가? 그런데 그 돈 한 푼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군. 다행히 우리 소가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으니 그거라도 내다 팔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배서방, 정말 고맙네 그려. 배서방은 하나뿐인 송아지를 선뜻 내주었어요. 길서방은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갔어요. 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운 좋게도 송아지는 좋은 값에 팔렸답니다. 길서방은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대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고갯길을 넘을 때였지요. 벼랑간 나무 뒤에서 도둑이 나타났지 뭐예요. 꼼짝 마라. 송아지 판 돈을 모두 내놓거라. 도둑은 길서방이 장에서 송아지를 파는 모습을 보고 미리 고갯길에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친구에게 빌린 돈이다오. 다 주기는 어려우니 반만 가져가고 반은 두고 가시구려. 길서방은 도둑에게 사정사정했어요. 하지만 도둑이 그런 사정을 봐줄 리가 있나요? 도둑은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지요. 에이 여보시오. 도둑질은 내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 다 내놓고 가기 전에는 절대 이 길을 못 지나갈 것이요. 도둑과 길서방은 서로 큰 소리로 옥신각신했답니다. 그때 마침 순찰을 하던 포졸들이 나타났어요. 여보시오, 거기 두 사람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포졸들이 말을 걸어오자
도둑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군. 꼼짝없이 잡혀가게 생겼네. 도둑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냉큼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길서방이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관가에서 나오신 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요? 뭘 내놔라 못 내놓는다 하며 옥신각신 다투던데. 포졸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살펴보며 되물었어요. 아, 그것이 내가 어제 저녁에 이 친구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사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송아지를 장에 내다 팔라며 내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송아지를 팔아 제사에 쓸 것들을 샀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그랬더니 돈이 반이나 남더라고요. 그 나머지를 이 친구에게 주려 하니까 반만 받겠다고 우기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있던 거지요. 길서방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빙그레 웃었어요. 가만히 보니 둘 다 착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럼 친구 사이에 좋게 해결을 보시오. 포졸들은 화난 얼굴로 그냥 돌아갔어요.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려 하다니. 도둑은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용서를 빌었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사는 곳을 가르쳐 주신다면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이 고개 넘어 먹골배라는 곳에 사는 길서방이라 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도둑은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곧 떠났어요.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온 길서방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제사에 쓰고 남은 돈은 친구에게 돌려주려고 고이 간직해 두었답니다. 한편 도둑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이 젊은이는 큰 부잣집의 손자였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놀러만 다니며 말썽만 피웠더래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일부러 돈 한 푼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도둑질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길서방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속 깊은 사람이로다.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손자에게 길서방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젊은이는 여러 날을 걸려 길서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길서방의 손을 붙잡고 다짜고짜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할아버지는 길서방에게 땅 문서를 건네며 말했지요.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뿐인 손자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 이래저래 걱정이라오. 듣자 하니 당신은 도둑도 감싸줄 줄 아는 착한 마음을 가졌더군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은 손자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에게 떼어주려 하오. 대신 내 손자 좀 돌봐주지 않겠소? 길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어요. 저는 이 재산을 받을 수 없으니 모두 손자에게 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소원이니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할아버지는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했어요. 길서방은 하는 수 없이 땅 문서를 받아서 돌아왔지요. 다음 날 길서방은 배서방을 찾아갔어요. 그는 땅 문서를 내놓으면서 배서방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어요. 자네 송아지 때문에 생긴 일이니 이 땅 문서는 자네 걸세. 하지만 배서방은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이 일로 두 사람은
밤새 다투었답니다. 받게나 못 받네. 받으라니까 못 받는데도. 어허, 받으세. 글쎄 못 받아. 문 밖에서는 배서방의 부인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실랑이가 한참을 지나도 영 끝날 것 같지 않자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말했어요. 두 분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서로 의좋게 잘 살았답니다. 동생의 꾀. 부모를 잃은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잘 사는데 막내는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형수는 물론 조카들도 막내를 업신여겼어요. 막내는 아버지 제삿날이 되자 곡식과 과일을 들고 고개를 넘고 넘어 큰형 집으로 갔답니다. 형님, 막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내다보는 이가 없었지요. 막내는 곡식과 과일 보따리를 마루 한 구석에 놓고 뜰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목을 축였답니다. 이때 사랑방에서 큰형이 나왔어요. 형님, 저 왔습니다. 눈이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온 것을 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큰형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막내는 얼른 달려가서 과일과 곡식 보따리를 내밀었지요. 형님, 이것은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누가 너보고 이따위를 가져오랬느냐? 큰형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막내가 가져온 보따리를 내동댕이 쳤어요. 보따리가 부러져 과일이 마당에 나뒹굴었지요. 막내는 얼른 과일을 주었답니다. 이때 큰 조카가 큼직한 사과와 배를 내보였어요. 삼촌, 그까짓 것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 이것 봐, 작은 아빠가 이렇게 좋은 걸 보내셨단 말이야. 대문이 열리며 둘째 형이 들어왔어요. 형님, 저 왔습니다. 큰형, 형수, 조카 모두가 나가서 둘째 형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둘째 형과 그 식구들도 막내를 보고 아는 체 하지 않자 막내가 인사를 했지요. 형님, 저 왔습니다. 너는 아버님 제사라는 걸 알고 왔느냐? 그럼요. 그런데 옷차림이 그게 무엇이냐? 거기에 깡통만 하나 들면 영락없는 거지 신세구나. 둘째 형은 막내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막내는 꾹 참고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제사를 끝내자 큰형은 집으로 가려는 둘째 형에게 제사 음식을 이것저것 싸주었어요. 하지만 막내에게는 국물도 없었답니다. 게다가 막내가 가는지 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막내는 집으로 가다가 마음이 울적해서 동산에 올랐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한테는 찌그러진 집 한 채를 주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자기네들끼리 나누고는 이제 와서 나를 거지 취급하다니. 막내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속이 상했어요. 좋아, 형들을 골려줄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막내는 이궁리 저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다시 큰형 집으로 갔답니다. 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어째서 다시 돌아왔느냐? 큰형이 놀라서 물었어요. 형님, 배가 고파 못 살겠으니 큰형과 둘째 형이 제게 논 5마지기씩만 주십시오. 큰형은 대뜸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이놈이 미쳤느냐? 논 10마지기를 달라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왜 주어야 하느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막내 말에 큰형은 조금 겁을 먹은 눈치였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느냐? 제가 하도 억울하여 집으로 가다가 동산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지 뭡니까? 그래서? 막내는 큰형이 솔깃해하자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대었지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어디를 다녀오느냐 하고 묻길래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형들이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는데 형 집에는 왜 가느냐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혼자 제사를 지내고 말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무덤 뒷산에 세 봉우리가 있는데 첫째, 둘째 봉우리는 괜찮지만 마지막 봉우리가 약하여 막내인 네가 고생을 하는 것이다. 뒷산으로 이장을 하면 형들은 쫄딱 망할 것이고 막내는 부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님 묘를 이장해야겠습니다. 뭐라고? 이거야 정말 이놈이 이장을 하게 되면 동생과 나는 거지 신세가 됐겠구나. 큰 형은 다급해졌어요. 내 열맞이기를 주마. 둘째 형은요? 둘째에게 얘기해서 열맞이기를 주라고 말하마. 제발 이장만은 하지 말거라. 막내는 큰형과 둘째 형에게 합해서 열맞이기를 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 깜짝 놀란 큰형 덕에 열맞이기를 더 얻게 되었지요. 막내는 욕심 많은 형들을 골탕 먹이고 아주 잘 살았답니다. 어진 임금이 먼저.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매우 슬기롭고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신하들이 보고하는 대로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지. 당장 온 나라 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와야겠구나. 임금은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로 나섰답니다. 임금은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보, 말씀 좀 물읍시다. 예, 말씀하시지요. 혹시 당신은 임금님에게 불만이 없습니까? 이보시오, 불만이라니요. 어진 임금님 덕택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소? 농부는 오히려 화를 벌컥 내었어요. 더 이상 임금님을 욕한다면 덤벼들 기세였지요. 임금님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절로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임금님은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온 나라 안을 두루 다 살폈지요. 여봐라, 이제 그만 궁궐로 돌아가자꾸나. 임금님은 궁궐로 돌아가기 위해 가마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아주 좁은 길에서 이웃나라 왕이 탄 가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양쪽의 가마꾼들은 서로 길을 먼저 비키라고 말하였지요. 그쪽 가마를 어서 한쪽으로 비키시오. 그럴 수는 없소. 그쪽에서 먼저 비키시오. 양쪽 가마꾼들은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한치도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것이 불과 몇 초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이지만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러는 것이었지요. 어허, 이 가마에는 우리 임금님이 타고 계시오. 그러니 그쪽 가마를 어서 한쪽으로 비키시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소. 이 가마 안에도 역시 우리 임금님이 타고 계시오. 각 가마 안에 임금님들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가마꾼들은 난처한 입장이 되었지요. 이를 어떻게 해야 좋지? 거참 난처하구먼. 가마꾼들은 서로 의논하여 임금님의 나이가 많은 쪽이 먼저 지나가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런데 나이를 맞추어 보니 두 임금의 나이가 똑같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자기네 임금님의 덕을 비교하여 덕이 높은 쪽이 먼저 지나가기로 결정하였어요. 먼저 이웃나라의 가마꾼이 자기 나라 임금님의 덕을 찬양하였어요. 우리 임금님께서는 강함에는 강함으로, 부드러움에는 부드러움으로, 착함에는 착함으로, 약함에는 약함으로 징계하시오. 우리 임금님의 덕행은 이 정도라오. 그러자 어진 임금님의 가마꾼이 말하였어요. 우리 임금님께서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누르시고 착함으로 악함을 다스리시고 베푸는 일로 탐욕을 이기시며 진실로 거짓을 감사신다오. 우리 임금님의 덕행은 이렇듯 크시오. 가마꾼들의 말을 듣고 있던 이웃나라 임금님은 즉시 가마에서 내려 가마꾼들에게 길을 비켜주라고 분부하였답니다. 비 새는 집에서 살았던 정승. 맹사성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널리 나라 안에 이름을 떨쳤던 명재상입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10살 때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일주일 동안 미음도 먹지 않았고 장례를 치른 뒤에 3년 동안 산소를 지키며 죽을 먹었지요. 묘 곁에 잣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자주 산돼지가 내려와서 잣나무에 몸을 비벼대는 통에 그만 말라 죽게 되었어요. 맹사성이 통곡하니 그 이튿날 산돼지가 그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지요. 지극한 효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먼. 사람들의 칭찬이 널리 알려지자 나라에서 그에게 정려문을 세워주었어요. 정승이 된 후에도 그의 집은 늘 가난하고 비좁았지요. 하루는 병조 판서가 공적인 일을 보고하러 그 집을 방문하였답니다. 그때 소나기가 쏟아져서 지붕 곳곳이 새는 바람에 옷을 모두 적시게 되었답니다. 한 나라의 정승의 집이 그렇게 초라한데 내가 어찌 행랑채를 짓겠는가? 병조 판서는 집으로 돌아와 탄식하며 집질 준비를 해두었던 것을 다 치우라고 명하였지요. 맹사성의 본가는 온양에 있었답니다. 그는 그곳에 내려갈 때면 관청에 들르지 않고 시종 한 명만을 데리고 간편한 차림으로 가곤 하였어요. 한 번은 소를 타고 온양에 내려갔는데 양성 진위의 두 사또가 정승이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장호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웬 사람이 소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문책하였어요. 그러자 맹사성이 사또가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너는 가서 온양 맹고불이라고 일러라.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렇게 말을 하니 이 말을 들은 두 사또가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차고 있던 인끈이 언덕 아래 깊은 못에 빠지는 것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이 못을 인침년이라고 부른답니다.
맹사성이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용인에서 비를 만나 여관을 찾게 되었어요. 이 여관에서 제일 좋은 방은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에 딸린 하인들이 무척 많았고 그의 차림새도 무척 호화로웠지요. 그는 영남에 사는 부자로 녹사 시험을 보려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는 구석방에 든 맹사성을 누각으로 불러올려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뻐기는 말투로 제의하였어요. 막힘없이 말을 주고받되 묻는 말은 공짜로 끝내고 대답하는 말은 당짜로 끝내기로 약속하였지요. 이 제의에 따라 맹사성이 먼저 시작하였어요. 서울에는 무슨 일로 가는공? 녹사 시험 치러 간당. 맹사성이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공이 뽑히도록 해줄공. 하하, 그렇게 못한당. 뒷날 의정부에 그 사람이 녹사 입시생으로 들어와서 맹사성에게 인사하였어요. 맹사성이 그에게 물었지요. 그래, 어떤 공? 그는 엎드려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답니다. 주거지당. 그 자리에 참석한 제신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맹사성이 그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해주자 모든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맹사성은 그를 녹사로 채용하였어요. 그는 그 뒤 유능한 아전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는 모두 맹사성의 추천 덕분이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공당문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답니다. 참나무와 갈대. 어떤 강 기슭에 키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이 참나무는 뿌리가 깊고 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늘 뽐내며 으쓱거렸답니다. 나는 참 튼튼하단 말이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녀석들을 늘 내려다볼 수 있거든. 참나무는 주위에 있는 키 작은 나무나 풀들을 상대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참나무 아저씨, 나무 꼭대기에서는 지금 바람님이 쉬고 계시나요? 어린 찔레나무가 물어와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참나무야, 어째 날씨가 좋지 않구나. 멀리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좀 봐주지 않겠느냐? 늙은 소나무의 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쁘니까 참새가 오거든 그때 물어보세요. 저만 잘난 참나무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키 작은 나무들에게 으스대고 뽐내는 재미로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휙, 휙, 숲속에 굉장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바람에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지요. 나는 쉽게 안 넘어갈 거야. 참나무는 꼿꼿이 서서 폭풍과 싸웠답니다. 그러나 폭풍의 힘은 너무나 강하였지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구나. 마침내 참나무는 우지끈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진 참나무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지요. 겨우 정신을 차린 참나무가 떠내려가다 보니 강 기슭에 갈대들이 멀쩡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저 보잘것없는 갈대들은 왜 부러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내가 상대조차 해주지 않고 무시했던 갈대들 아니야.
갈대들은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는 참나무를 가엾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나무는 그 연약한 갈대들을 올려다보며 안간힘을 쓰며 소리쳐 물었답니다. 갈대야, 너는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상처도 없이 살아남았느냐? 나보다 힘도 약할 텐데. 갈대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참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불쌍한 참나무야. 폭풍이 나를 해치지 않은 것은 내가 늘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야. 너는 폭풍이 왔는데도 고개를 쳐들고 버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지고 만 것이지. 바람은 버티거나 뽐내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치지를 않는단다. 참나무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른 얼굴을 돌리고 말았답니다. 왕이 된 소금장수. 고구려 봉상왕은 나란 일은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봉상왕의 동생 돌고를 더 믿고 따랐지요. 봉상왕은 돌고가 자신을 쫓아내고 왕이 될까봐 영모죄를 덮어씌워 죽였어요. 돌고의 아들 을불은 간신히 죽음을 면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야 했지요. 을불은 음모라는 사람 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음모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어서 을불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답니다. 을불은 그동안 번 돈으로 소금 장사를 시작하였어요. 소금을 팔러 다니던 을불은 한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을불은 할머니에게 소금 한 마를 반값으로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소금이 탐이 나서 을불의 짐 속에 자기 신발을 몰래 숨겼어요.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을불은 소금을 팔기 위해 길을 떠났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어요. 저기 저 소금 장수가 내 신발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어. 저놈을 잡아라. 할머니는 을불을 신발 도둑으로 몰았어요. 을불은 영문도 모른 채 신발 도둑으로 몰려 매를 맞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사 미천인 소금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졸지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을불은 거지가 되었답니다. 을불이 거지들 틈에 끼어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국상 창조리가 그를 찾아왔어요. 창조리는 봉상왕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을불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였지요. 을불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덕분에 을불은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이 되었답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의 제15대 왕인 미천왕이랍니다. 똥 누다 잡은 호랑이. 옛날 한 옛날 태백산에는 호랑이들이 득실득실 됐더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해님이 뉘엿뉘엿해질 무렵이면 호랑이가 무서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장수가 태백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지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소금장수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주인어른, 밤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금장수를 딱하게 여긴 주인은 얼른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다닌 탓에 소금장수는 방바닥에 쓰러지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얼마나 잤을까? 한참을 늘어지게 잔 소금장수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잘 잤다. 그런데 이 배가 살살 아픈 게 똥이 마렵구먼. 에이, 귀찮은데 뒷간까지 갈 필요 없이 살인문 밖 야산에서 일을 봐야겠군. 하고 야산 기슭에 주저앉아 똥을 누고 있었지요. 소금 장수가 끙끙 힘을 주고 똥을 누는데 곁에서 앵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웬 도둑 고양이야? 소금 장수는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냅다 후려쳤어요. 잠시 후 앵앵 소리는 사라지고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에 놀란 주인이 나왔지요. 그리고는 소금 장수 옆에 죽은 짐승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놈을 당신이 잡았소? 그게 똥을 누는데 옆에서 귀찮게 하길래. 그런데 뭐가 잘못됐소? 어허, 정말 대단하시구려. 호랑이 새끼를 잡다니. 주인의 말에 소금 장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내가 잡은 게 호랑이 새끼였다고? 주인은 소금 장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장사어른을 몰라보다니. 장사어른, 우리 마을에는 호랑이가 많이 산다우. 제발 부탁이니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호랑이 좀 잡아주십시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소금 장수는 소금 파는 일 외에는 딱히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알겠소. 그 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리다. 다음 날 소금 장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산신령님, 제발 호랑이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소금 장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였지요. 고양이만한 호랑이가 소금 장수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저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한 소금 장수는 뒤에 감췄던 몽둥이로 호랑이를 내리쳤어요. 호랑이는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버렸지요. 소금 장수가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려는 순간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흥 하고 소금 장수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한 소금 장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소금 장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호랑이 뱃속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린 거지요.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겠다. 소금 장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마구 찔러댔지요. 호랑이는 태백산이 떠나갈 듯 어흥 어흥 울부짖으며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어다니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 소금 장수는 호랑이의 백가죽을 칼로 찢고 밖으로 기어나왔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소금 장수는 담배 한 대 피워 물며 휴하고 연기를 내뿜었어요. 소금 장수가 걱정이 된 마을 사람들이 숲속으로 우르르 몰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 장수 옆에 죽어있는 호랑이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래요. 개 죽을 받은 암행 어사. 옛날 조선조 영조 때 이병태라는 문신이 있었답니다.
이 이는 청백리로 특히 합천 군수로 있을 때 한 발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 이병태가 어느 해인가 경기도 동쪽 지방과 강원도 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 홍천읍을 지나 다른 읍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하도 배가 고파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한 여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남정네가 없는 가난한 집인지라 집에 있는 시어머니도 굶기는 판에 어찌 행인을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어사가 가장은 어디에 가는가?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소인의 가장은 이 읍의 이방인데 요망한 기녀에 홀리어 어머니를 박대하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라고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늙은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더니 어찌 너는 쓸데없이 입을 놀리어 가장의 나쁜 점을 드러내고 있느냐? 라고 며느리를 나무랐어요. 이방을 괘씸하게 생각한 어사또는 오던 길을 되돌려 읍내로 발길을 옮겨 이방의 집을 찾아갔지요. 가서 보니 그때가 점심때인지라 이방이 대청에 앉아 한 기생과 겸상을 해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사또는 대청 가까이 가서 이방에게 나는 서울에서 온 과객인데 때를 놓쳐 허기가 심하니 요기 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이방은 때마침 흉년이라 눈을 들어 위아래를 훑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머슴을 불러 아까 개 해산을 위하여 죽을 끓이더니 있느냐? 라고 하니 머슴이 예, 있습니다. 하자 이 거린에게 한 그릇 갖다 주어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머슴이 죽 한 그릇을 어사또 앞에 갖다 놓자 어사또는 이방에게 호령을 했지요. 너는 비록 잘 살지만 나전이요. 나는 비록 걸식을 하지만 선비이거늘 어찌 밥 한 그릇을 주지 아니하고 개죽을 먹으라고 하는고. 만약 남은 밥이 없다면 네가 먹고 있는 밥이라도 덜어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자 이방이 눈을 부릅뜨고 욕짓거리를 하는 거였어요. 네가 양반이라면 네 집 사랑이나 있을 일이지 어찌 돌아다니는가. 이제 큰 흉년이 들어 비록 이것도 얻어먹지 못하여 야단이거늘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이런 행패를 부리는가. 그러면서 글쎄 죽그릇을 들어 어사또 이마에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이마가 깨져 유혈이 낭자하고 죽을 온몸에 뒤집어 쓴 어사또는 즉시 나아가 대기하던 사령에게 분부를 내렸어요. 조금 뒤 암행어사 출도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읍내가 발칵 뒤집혔지요. 그리고 나서 어사또는 이방과 그 기생을 잡아 큰 벌을 내렸답니다. 여우 수건.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여우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사삭 사삭 사삭. 아까부터 등 뒤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지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여우가 틀림없었답니다. 나를 따라오는 놈이 누구냐? 할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면서 지게 작대기를 힘껏 휘둘렀어요. 캥, 캥. 흰 여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요. 허허, 하마터면 여우한테 홀릴 뻔했구나. 할아버지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소나무 가지에 하얀 수건이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옳지, 저건 여우의 수건이 틀림없구나. 할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로 수건을 내렸답니다. 자기를 놀라게 한 여우가 얄미워서 수건을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지요. 할멈, 이거 보시오. 여우 수건이야. 할아버지는 여우 고개에서 흰 여우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우가 쓰는 수건도 별것 아니구려. 여우 수건을 이리저리 살피던 할머니는 목에다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개미처럼 작아졌지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할머니의 목에 둘렀던 여우 수건을 풀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커졌어요. 허허, 이거 참 신기하구나. 옳거니 좋은 수가 있어.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들고 벌떡 일어섰답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물어보았어요. 잘만 하면 이 수건으로 서쪽 나라 임금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빼앗긴 우리의 땅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소. 할아버지는 그 길로 궁궐을 찾아갔지요. 해마다 서쪽 나라 임금님과 동쪽 나라 임금님은 지혜 겨루기를 하였답니다. 여기서 지면 나라 땅의 반을 내놓아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쪽 나라 임금님이 졌답니다. 올해도 지면 우리 동쪽 나라 모두가 서쪽 나라 땅이 될 터이니 큰일이로고. 서쪽 나라에는 용한 점쟁이가 있어 뭐든 알아낸다고 하니. 동쪽 나라 임금님이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찾아와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빼앗긴 땅을 다시 찾고 말겠습니다. 임금님은 할아버지가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했지요. 노인장만 믿겠소. 임금님은 할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답니다. 할아버지는 서쪽 나라의 점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는 쿨쿨 자고 있었지요. 마침 잘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여우 수건을 점쟁이의 목에 걸자 점쟁이가 개미만 해졌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점쟁이를 손으로 집어서 겨드랑이에 난 사마귀를 손톱으로 꼭 집어 떼어냈답니다. 그 점쟁이는 지혜의 사마귀 때문에 모르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다시 여우 수건을 풀어들고 서쪽 나라 대궐로 갔답니다. 여우 수건을 목에 두르니 아무도 못 알아보았지요. 마침 서쪽 나라 임금님은 조그만 나무칼을 안 주머니 속에 숨기고 있었어요. 그 비밀을 알아낸 할아버지는 동쪽 나라로 돌아왔지요. 드디어 지혜를 겨루는 날이 되었답니다. 서쪽 나라 임금님 옆에는 점쟁이가 앉고 동쪽 나라 임금님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았어요. 내 몸에 무엇이 숨겨져 있소? 서쪽 나라 임금님이 물었어요. 임금님, 나무칼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동쪽 나라 임금님께 기뜸했어요. 그대의 안주머니에는 나무칼이 들어있소. 동쪽 나라 임금님의 말에 서쪽 나라 임금님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 이번에는 당신이 알아맞힐 차례요. 서쪽 나라 임금님은 점쟁이를 바라보았지요.
점쟁이는 우두커니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놈아,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느냐? 무엇을 숨겼는지 어서 가르쳐다오. 이 명령에 겁을 먹은 점쟁이는 아무렇게나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서쪽 나라 임금님이 큰 소리로 말했지요. 토끼 똥이 들어있소. 하하하, 틀렸소이다. 동쪽 나라 임금님은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내었지요. 내기에서 이긴 동쪽 나라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사또 벼슬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우 고개로 달려갔지요. 여우야, 이젠 너의 수건을 가져가거라. 할아버지는 소나무 가지에 하얀 수건을 걸어두고 새로 찾은 땅의 고을 사또가 되어 먼 길을 떠났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고개를 넘을 때 소나무 가지를 잘 살펴보면 여우 수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의 설인 2년.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70살이 넘는 문관으로서 정이품 이상 벼슬을 한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주기 위해 기로사라는 곳을 둔 일이 있었답니다. 기로사에는 영수각이란 다락이 있었지요. 여기에 이들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오래오래 나라에 공을 세운 것을 길이 기념하였어요. 이 기로사에 든 사람으로 노수신이라는 늙은 재상이 있었지요. 노수신은 전라남도 광주 사람으로 벼슬이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까지 이르렀답니다. 오랫동안 영의정을 지내다가 76살에 세상을 떠났지요. 사람이 훌륭하게 되려면 우선 본인 자신의 자질과 노력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는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슬기와 정성을 무시할 수 없지요. 나라와 결애를 위하는 사람일수록 가정 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노수신의 아내도 예의 범절이 반듯한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노수신의 아내가 된 인연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노수신은 젊었을 때 송도에 갔다가 어느 여관에 묵게 되었지요. 한길과 가까운 방에 혼자 있는데 밤이 깊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등불을 끈 어둠 속에서도 환히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마치 신선인가 싶었지요. 노인은 매우 점잖고 위엄있게 말했답니다. 조금 뒤에 어떤 선비가 그대를 사위로 삼겠다고 정하러 올 것이오. 그러면 지체 말고 따르구려. 노인은 금방 종적을 감추었어요. 노수신은 별일이 다 있다며 어리둥절하다가 잠이 깨었지요. 꿈을 꾼 것이었어요. 그러나 방금 들은 말은 너무나 또렷이 귓전에 남아있어 생시와 같았답니다. 별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노수신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의 선비가 찾아왔어요. 노수신은 반드시 꿈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의관이 반듯하고 태도가 점잖은 선비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갑작스런 청이지만 까닭은 묻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내 딸과 혼례를 올려야 하겠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노수신의 꿈에 나타난 노인의 부탁도 있고 해서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지요. 혼인 같은 큰 일을 부모의 승낙도 없이 가볍게 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노수신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고 말았답니다. 마침 총각의 몸이었기에 한번 모험할 생각도 있었지만 어쩐지 꿈에 나타난 노인이 자꾸 뒤에서 재촉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노수신은 정말로 신비스런 힘에 이끌리듯이 선비를 따라갔어요. 조촐 하나마 격식에 맞추어 벼락 혼례식을 올렸답니다. 이때까지도 노수신은 꿈속을 더듬듯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방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마주 앉았을 때는 꿈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을 만큼 마음이 황홀하였지요. 노수신은 여태까지 이토록 아름답고 슬기로워 보이는 여인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복이랄까. 노수신은 며칠을 꿈꾸듯 보내었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부인에게 한시바삐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하였어요. 부인은 어쩐 일인지 반대했지요. 까닭이 있어 지금은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반드시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될 터이니 먼저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노수신이 아무리 권해도 부인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어디 그뿐일까요? 손수 만든 옷과 돋보를 주며 오히려 재촉하였답니다. 오늘은 꼭 떠나십시오. 노수신이 마지못해 떠나려 하자 부인은 당부했어요. 부디 이 시구절을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꼭 영광된 날이 올 것입니다. 외로운 돛담배가 밤비에 젖어 가네. 부인은 시 한 구절을 적어주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노수신은 바로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부인이 있는 송도에 가서 함께 서울로 가자고 권하였어요.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때가 아니라며 노수신을 혼자 보내곤 하였지요. 노수신은 까닭을 모르면서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날 노수신은 되걸에서 손조 임금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면서 그 시구절을 청승맞게 읊었답니다. 외로운 돛담배가 밤비에 젖어가네. 선조 임금은 그 꼴이 하도 괴이하였는지 노수신을 흔들어 깨우고 까닭을 물었답니다. 노수신은 숨길 수가 없어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지요. 선조 임금은 당장 아무런 말은 안 했으나 노수신이 물러간 뒤에 바로 사람을 송도에 보내었어요. 그리고 노수신의 아내를 몰래 대궐에 불러들이게 하였답니다. 선조는 노수신의 아내를 보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용모에 감탄하였어요. 그리고 노수신과 혼인한 연유를 듣게 되었지요. 원래 노수신의 아내는 7살 때부터 이상한 꿈을 한 달에 한 번 꾸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날 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났지요. 장차 귀한 사람의 아내가 되리라. 노수신이 송도에 닿는 날은 시 구절을 외우게 했어요. 오늘은 너의 남편이 왔으니 바로 혼례를 올리고 나서 반드시 이리이리 하도록 하거라. 시 구절을 외우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선조 임금은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 손수 붓을 들어 송도 부인이란 4글자를 써주었답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도 이와 비슷한 꿈을 꾼 사실을 노수신이 영의정이 되어서야 말해주었답니다.